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칸트가 이성에 들어가기 전 서론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이성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사용되는지 한번 계속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함께 읽을 곳은 칸트 철학 입문 121쪽입니다. 이성의 논리적 사용. 이미 앞장에서 광해의 오성은 세계의 능력, 협의의 오성, 판단력 및 이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의 오성은 판단하는 능력으로 정의되고 있다. 협의의 오성은 범주 및 시간의 도식에 의해 선험적 원칙을 산출하고 이들의 조력으로 경험을 낳게 한다. 칸트는 우리 사유 능력을 세 가지로 구분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것은 오성, 판단력, 이성이고요. 오성은 규칙을 주는 능력, 판단력은 다양한 표상들을 하나의 표상에 포섭하는 능력, 포섭 능력, 그리고 이성은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저 이론 이성이라고 이야기했죠. 이 책에서 앞장에 설명했다고 하는 부분은 칸트 철학 입문 88쪽에 나옵니다. 88쪽 마지막 문단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지금까지 우리는 두 개의 심적 능력, 즉 감성과 오성을 갖는 것을 밝혔거니와 이 오성이라는 말은 넓은 뜻에 있어서 사용된 것이다. 오성은 세 개의 인식 능력, 즉 좁은 의미의 오성, 규정적 판단력 및 이론 이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 우리의 오성, 지성 혹은 사유 능력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이것이 우리가 읽은 문단의 내용이에요. 이 부분을 퇴링이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성을 협의의 오성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놓고 그 내용은 도식과 원칙을 갖는다고 하니까 바로 앞장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선험적 판단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차라리 협의의 판단력 이렇게 하는 게 더 명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험적 통각을 읽을 때 봤듯이 오성은 규칙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판단력이 포섭하는 능력이라고 하고 이성은 원리에 의한 종합, 그래서 통제적 원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데이링이 약간 미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건 우리가 순수 이성 비판을 읽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 않으면서도 넘어갈 수 있겠죠. 대신 오해하지 마세요. 판단력은 소요를 오성에 의해 세워진 규칙하에 포섭하는 능력이다. 판단력은 예컨대 어떠한 범주가 부여된 직관 표상에 적용되는가 혹은 어떠한 원칙하에 부여된 현상이 포섭되어야 하는가를 가르친다. 바로 문단에 제대로 나와 있네요. 판단력은 포섭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성의 규칙에 의해서 포섭하는 능력입니다. 이걸 도식과 원칙에 우리에게 주어진 현상들을 잘 대입시키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성은 순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추리의 능력으로서 정의된다. 이미 오성의 대목에서 우리는 이중의 사용, 순수하게 논리적인 사용과 선험적 또는 경험적 사용을 구별할 수 있었다. 논리적 사용에 있어서는 모순율의 바탕을 두고 부여된 개념을 서로 결합하는 것만을 다룬다. 즉 주어가 주어에 모순되는 수로와 결합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예컨대 주어, 구는 수로 삼각형과는 결합되지 않는다. 논리적 사용에 있어서는 경험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대상이 개념에 대응하는가 안 하는가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논리적 사용은 단지 분석적 판단만을 낳는다. 따라서 분석적 판단은 우리의 인식을 확장하지 않고 단지 이미 존재하는 지식을 명백하게 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칸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성은요, 추리의 능력이라고 말해요. 오성은 종합작용을 통해서 개념을 만들고요. 판단력은 다양한 개념들을 포섭하여 하나의 판단을 만들고요. 이성은 이런저런 판단들을 모아서 종합하여 추리합니다. 칸트는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성의 능력을 개념, 판단, 추리에 따라서 오성, 판단력, 이성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추리를 한다는 과정은 무엇일까? 칸트가 보니 이것은 일전에 논리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한번 다루었대요. 그래서 일반 논리학은 모순율에 비추어서 저게 논리적으로 정합한가, 정합하지 않은가를 판단한대요. 예를 들어 9라고 하면 삼각형이라는 결과를 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일전에 제가 분석 판단과 종합 판단을 구분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주었어요. 분석 판단이란 저 수로 개념이 주어 개념에 포함되어 있으면 분석 판단이고요. 종합 판단이란 수로 개념이 주어 개념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종합 판단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 구체는 원 모양이다 라고 하면 분석 판단이겠죠. 구체라고 하는 순간 원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니까요. 반대로 이 구체는 파란색이다. 이건 분석 판단이 될 수 없어요. 아무리 구체라는 걸 분석해도 파란색이라는 개념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일반 논리학은 이렇게 한 판단에 있어서 그것이 모순되는가 모순되지 않는가, 잘 일치되는가 일치되지 않는가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것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것이 진짜 우리의 경험과 대상과 일치하나 일치하지 않냐는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은 그래서 일전에 일반 논리학은 이렇게 대상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논리적 형식에 대해서만 다루기 때문에 반쪽짜리 진리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와 같은 순 논리적 조각은 또한 이성 추리이기도 하다. 추리란 것은 하나의 판단을 다른 하나의 혹은 다수의 판단에서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오성은 개념을 결합하여 판단을 만들고 이성은 판단을 결합하여 결론을 만든다. 결론이 하나의 판단에서 도출되는 경우 직접 추리를 한다. 예컨대 모든 구는 둥글다 라는 판단에서 둥글지 않는 물체는 구가 아니다 라는 판단이 직접 생긴다. 따라서 이 추리는 직접 추리이다. 칸트가 말하는 추리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이해하고 알 수 있겠네요. 칸트가 말하는 추리란 하나의 판단에서 다른 결론을 혹은 여러 가지 판단이나 결론들을 도출하는 것을 말해요. 이것이 추리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직접 추리, 즉 하나의 판단에서 나오는 다른 하나의 판단, 이것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모든 구체는 둥글다 라고 했으면 그 반대로 둥글지 않은 것은 구체가 아니다, 이런 판단이 바로바로 도출되죠. 이런 것들은 매개 과정이 없기 때문에 직접 추리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결론이 2개 혹은 1개 이상의 판단에서 도출되는 경우 간접 추리라 한다. 이와 같은 간접 추리의 일이 이성의 본래의 일이며 추리의 본질을 가장 명백하게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칸트가 생각하기에 이성이 진짜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요, 앞에서 봤던 그 직접 추리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오성이나 판단력에서도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성의 진짜 역할은요, 직접 추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저 간접 추리에서 나옵니다. 즉 하나의 개념에서 혹은 하나의 판단에서 다양한 판단들을 파생시킬 수 있는 능력, 그걸 다 포섭할 수 있는 어떤 원리를 설정하는 능력이 이성의 능력이라고 칸트는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일전에 일반 논리 이야기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다른 것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요, 3단 논법 생각하라고 하셨죠. 이것도 3단 논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대전제에서 결론으로 가는 과정은요, 중간에 매개념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기 위해서 언제나 간단하게 하나의 매개념만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많은 매개념들이 있어야 되겠죠. 이를 통해서 이를 모든 것을 포섭하여 하나의 원리로 규결시킬 수 있는 능력, 그걸 추리의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전제, 소전제, 결론. 소전제가 매개념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므로 가장 간단한 간접 추리는 세 개의 명제, 즉 세 개의 판단에서 성립된다. 예를 대전제, 모든 꽃은 시들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소전제, 이 꽃은 장미이다. 그러므로 3.
결론. 장미는 시들지 않으면 안 된다. 판단력은 두 명제가 이른바 매개념, 즉 꽃을 공통으로 갖는 것, 꽃이 서로 포섭되는 것을 인식한다. 그리하여 이성은 이 포섭의 힘을 빌어 두 명제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따라서 다른 두 개념, 시든다와 장미와는 어떻게 서로 결합되어야 하는가를 확정한다. 자, 추리하는 능력은 이렇게 3단 논법처럼 대전제와 결론 사이에 저 매개념을 통해서 올바른, 모순되지 않는 그런 판단을 하는 능력, 그런 사유를 하는 능력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칸트가 친절하게 대전제, 소전제, 결론으로 예도 들었고요. 꽃과 시든다가 매개념이 되어서 장미가 시든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삐딱한 한마디를 하면요, 대전제를 그냥 모든 꽃은 시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요? 그래서 이 꽃은 장미다, 그러므로 이 장미는 시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요? 왜 철학자들은 꼭 이중 부정을 써서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서 읽는 사람으로 헷갈리게 만드는지 모르겠네요. 그저 철학책을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소외나 한탄인 것 같아요. 우리가 판단표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단언적, 가언적, 선언적 관계는, 즉 무조건적, 조건적, 배척적 관계 등 세 가지 관계가 가능하다. 이들 세 가지 관계에 대응하여 세 종류의 이성 추리가 존재한다. 즉 정언적, 가언적, 선언적 이성 추리이다. 정언적 추리에 있어서는 대전제 및 소존제, 정언적, 즉 무조건적 판단이다. 따라서 결론은 무조건적으로 타당하다. 예컨대 모든 꽃은 시들지 않으면 안 된다. 2. 장미는 꽃이다. 3. 장미는 시들지 않으면 안 된다. 가언적 추리에 있어서는 적어도 대전제는 가언적 판단이다. 결론은 그러므로 단지 무조건적이다. 가령 1. 장미에 물이 없으면 시들지 않으면 안 된다. 2. 이 장미에는 물이 없다. 3. 이 장미는 시들지 않으면 안 된다. 선언적 판단에 있어서는 적어도 대전제는 선언적, 즉 배척적 판단이다. 따라서 결론은 단지 배척적으로만 타당하다. 가령 1. 장미는 붉든가 희든가 노랗다. 2. 이 장미는 붉다. 3. 이 장미는 희지도 노랗지도 않다. 칸트는 이성추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 12판단에서 봤던 그 관계를 통하여 가능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 판단은 정언적, 가언적, 선언적 판단이었어요. 이걸 보면 이 정언적, 가언적, 선언적이라고 하는 그 판단 속에는 어떤 관계가 놓여 있을까요? 그것은 무조건적, 조건적, 그리고 배척적인 관계가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언적 판단에는 무조건적으로 타당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23쪽에 얘가 나와 있으니까요. 그 예를 보면서 제가 싹 다 읽어드렸죠? 그 읽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파악하시고요. 가언적 판단에는 어떤 조건에 비추어서 그 조건 하에서 타당하다는 그런 판단이 숨겨 있습니다. 봄이 오니까 꽃이 핀다. 혹은 물이 없으니까 장미는 시들 것이다. 이런 식의 조건을 형성하는 거고요. 선언적 판단은 배척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미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다 이야기하지만 이 장미는 지금 붉다 라고 말함으로써 앞에서 장미가 가질 수 있는, 장미가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 속에서 하나로 귀결되고 귀속되는 그런 결론을 갖게 된다. 이런 과정을 선언적 추리다 라고 칸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정언적, 가언적, 선언적 판단이 중요한 이유는 칸트는 이것을 통해서 세 가지의 이성 추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의 선언적 변중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 매치되는가? 왜 이런 판단들에서 앞에서 얘기했던 저런 판단들을, 저런 추리들이 가능한 건가? 그걸 명확하게 이야기한 책은 지금까지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칸트도 그것에 대해서 그냥 이렇다라고 단정하고 넘어가지, 그것이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네요. 철학자들이 모두 다 세밀하고요. 모두 다 완벽한 것은 아니니까요. 마음이 넓은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넘어가자고요. 네, 그럼 오늘 또 이렇게 어려운 내용 저와 함께 읽느라고 너무나도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